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현상학과 질적 연구입니다. 지난 제가 제 강의에서 현상학이 어떻게 응용되었는가, 어찌 보면 이제 현상학 틀 안에서 현상학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제가 설명했다고 한다면, 오늘 강의는 오히려 철학 밖에 다른 학문 분야에서 현상학이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되었는가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질적 연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현상학과 질적 연구라고 이렇게 제목을 쓰긴 했지만, 질적 연구자의 입장에서 질적 연구를 보기보다는 현상학자 입장에서 질적 연구에서 현상학이 어떤 식으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 이러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현상학적 연구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들이 현상학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크게 이제 네 챕터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응용현상학이라고 하는 개괄적으로 응용현상학에 대해서 좀 조망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상학적 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에서 사실 3, 4번이 비슷하긴 한데 3번은 오히려 질적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현상학적 연구의 어떤 특징을 좀 정리했다라고 한다면, 네 번째는 현상학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방법론, 이미 우리 앞부분에서 다뤘던 환원과 같은 현상학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네 번째 챕터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현상학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 때 철학 안에서도 분명히 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철학자도 제가 후설의 어떤 철학적 이념을 가지고 순수하게 어떤 철학 내적으로 담론을 전개시켜 나갈 수도 있지만은, 이 후설이 말하고 있는 현상학적 여러 용어나 개념이나 방법을 다른 학문에 제가 응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이거가 미학에, 종교에, 혹은 펜더가 심리학에, 혹은 코나드 마티우스가 과학에 이렇게 적용시키듯이 얼마든지 철학적 관점에서 다시 개념을 설명하거나 개념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데 분명히 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전적 현상학과 응용현상학을 구분할 때 어찌 보면 이제 고전적 현상학에 좀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응용현상학은 오히려 이 고전적 현상학에서 제한된 방법들이 다양한 여러 학문 분야들에서 일종의 방법론으로 이제 적용되고 응용되는 거겠죠. 그래서 후설이 사실 응용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후설은 안 쓰는데, 이념들이라는 책에서 우연히 저도 발견을 했는데, 응용현상학을 일종의 방법론을 원리적으로 해명하는 학문으로 후설이 응용현상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방법론을 해명하는 학문이 응용현상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하는 고전현상학에서 제한된 방법들을 이렇게 응용해서 하는 이러한 지금 사회과학이나 이런 다른 분야 쪽에서 하는 방법론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러한 시도 자체가 후설이 볼 때는 현상학을 이해를 못한 그러한 시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설 자신이 볼 때는 응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응용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프라라는 학자가 훗설의 응용현상학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훗설이 논리학과 관련하여 응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요때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에 이제 압라이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압라이퉁은 일종의 이제 파생이라는 형식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파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논리학의 발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프로덕티브의 게네라티비테트에서 이 생산적 발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이라는 건 정지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드프라가 볼 때는 이 응용이라는 이 용어를 라틴어의 아드플리카레라고 하는, 요 아드플리카레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뭐뭐로 휘어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영어의 어플라이는 어플라이드 피노메놀로지 하지 않겠습니까? 응용 현상학 할 때는 독일어로는 안게반테 페노메놀로기 하거든요. 안게반테 할 때는 이 안벤덴에서 나옵니다. 이 안벤덴의 PP형 꼴이죠. 과거 완료 안게반테 페노메놀로기 하는데, 요 안벤둥은 뭐뭐로 벤둥.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붙이지 않고 중간에 이걸 대시를 했던 것은 뭐뭐에 이렇게 휘어짐, 이런 식으로 이 아드플리카레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 드프라의 그 규절을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응용한다라고 할 때는 훗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 논제들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응용이 아닙니다.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사실 저는 현상학자 입장에서 질적 연구를 바라보는 거고, 질적 연구자들이 볼 때는 질적 연구자들 입장에서 현상학을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간혹 우리가 이제 그 학제 간의 어떤 연구를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현상학자가 볼 때는 질적 연구자들이 쓰는 현상학이라는 용어는 현상학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질적 연구자들이 볼 때는 현상학자들이 질적 연구를 언급을 할 때 질적 연구에 대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서로 상대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빤듯한 길을 가는 게 응용이 아닙니다. 어차피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현상학자들이, 질적 연구자들이 현상학을 방법으로 수용할 때는 사실은 훗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미 초기 현상학자들조차도 훗설이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가를 떠올려 보면은 훗설이 주장하는 현상학의 이념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 변형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현상학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은 전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응용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응용 현상학은 일종의 이제 방법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현상학의 근본 원리와 현상학적 방법은 좀 구분돼야 될 것 같아요. 현상학의 근본 원리, 사태로 되돌아가자 하는 그런 근본 원리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 사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방법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상학은 특히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수용되고 응용이 됐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사회학 아닙니까? 슈츠 같은 경우 사회학과 현상학을 연결한 현상학적 사회학에 이제 출연을 합니다. 알프레드 슈츠는 물론 이제 훗설의 현상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막스 베버라는 그